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발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영향평가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환경 영향평가 제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제적 시야에서 본 환경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게 1962년에 나왔는데요.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인식을 끌어냈다. 그래서 현대적인 환경 운동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1969년에 미국 의회에서 국가정책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을 하게 되고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보고서가 1987년에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1세기 지구 환경 문제 해결 실천에 관한 것들을 채택하게 되죠. 2002년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정치선언과 실천 계획을 공표하게 되고요. 2012년에 The Future We Want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구현을 촉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77년에 환경보존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그 당시는 사전협의라고 하는 주제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에 돼서야 환경정책기본법이 만들어지고요. 환경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위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되었었죠. 통합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전부 개정을 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에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을 반영해서 환경평가 제도를 단일 법률로 통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본다면 초기 발전 단계와 확장 단계, 그리고 방향 조정 단계를 거쳐서 지속 가능성과의 조율 단계를 맞게 되는데요. 초기 발전 단계는 1970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석 기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장 단계에서는요, 사회 분야와 위험도, 그리고 건강이나 대중 참여, 요새로 말하면 주민 의견 수렴이죠. 이런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방향 조정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 수준의 환경 영향 평가를 정책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까지 확장하면서 누적 영향 평가를 고려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검토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의 조율 관계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형성 단계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진행됐던 환경 영향평가 절차의 일부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형식화 단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전략환경평가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장 단계에서는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이것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2001년 이후에 현재 전략환경평가, 그리고 국제적인 법률과 발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것이 환경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과 개발, 그리고 남과 북,
그리고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본다면 과학과 정책의 문제, 그리고 효율성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 그리고 시민과 국가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이라고 할 때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되겠고요. 이 안에는 지속 가능성 평가라든가 전략 환경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통합적 영향평가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구상의 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타당성과 환경적인 적합성, 그리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 평가에서 다루는 전략 환경 평가와 환경 영향 평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A라고 하는 것은 초반부터 환경 문제를 고려하겠다라는 측면을 갖죠.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에서 환경 영향 평가는 의사결정 과정의 후반부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개발을 앞두고 특정 영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누적 영향도 충분히 다룰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인 정책 단계, 계획 단계, 프로그램 단계에서부터 전략 환경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에서 환경 영향 평가보다 더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개발 제한에 따른 어떤 문제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견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요. 또 환경적인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을 초기 단계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영향 평가보다는 전략 평가에서는 누적 영향을 초기에 고려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광범위한 조망과 비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환경 영향을 조사, 분석, 평가하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초기 단계부터 바꾸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세대는 그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녹색 성장이라든가 녹색 경제, 그리고 창조 경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환경 문제가 좀 더 브로드하게 초기 단계에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평가는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핵심 목표인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 경제 체제에 대한 전략 환경 평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환경정책법, 미국의 네파이죠. 이것을 통해서 미국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최초로 시행하게 됐고요.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법률로 네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파 초안에 있는 목표를 보면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든가 의사결정자가 환경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개인 환경권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은 없다라는 가정으로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정말 과학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지구를 숙주로 보고 인간을 바이러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생생물은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새 코로나 사태에서는 기생생물인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게 돌연변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숙주가 죽으면 기생생물도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숙주를 죽이지 않는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칩을 장착한 사람들이 파장의 영향으로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사람들이 난폭해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수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자정작용으로 지구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고 하는, 원위치로 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칩을 터뜨리면서 모두 사망시키게 되는 이런 쪽으로 인구수 감소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초창기에 이것을 시도했는데요. 미국의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파의 목적은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생산적이고 쾌적한 조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 생물권에 대한 피해 예방을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환경질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환경질위원회는요, 환경질의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되고요. 환경질이 어느 정도 나빠지는지 회복 가능한지 하는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파의 환경 정책과 관련된 연방기관의 준수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환경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또 생태계와 환경질에 관련된 투자나 연구나 조사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자연환경의 동향과 변화, 그리고 변화가 된다면 그 원인은 어떤 것들이며 추세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분석한 상태에서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법안 관련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죠. 자, 평가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간 환경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 단계, 그리고 입법 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으로, 계획으로 피드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 항목은 어떤 것일까요? 제안하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1안, 2안, 3안의 대체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환경의 단기적인 사용과 생산성의 유지, 향상과의 관계도 보게 되고요. 자원에 대해서 복원 혹은 회복 불가능한 위해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즉, 회복 가능한 자원과 회복 불가능한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최대로 효율성이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대기질, 수질, 동식물, 문화적인 자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한번 보면요. 제한 행위가 결정되면,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면 제외 리스트 예외에 해당되는가 해서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해당되면 제외로 빠지겠죠. 해당되지 않으면 환경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EIS 작성이 필요한가, 작성을 해야 한다면 스코핑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의사결정 기록을 통해서 허가가 되든가 인가가 되는데 이후에야 사업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환경 영향평가의 기본 개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대상 사업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고요. 환경 영향평가와 전략평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도 미국의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식물, 그리고 토양, 물과 공기, 대기질이죠. 또 기후와 경관 문제, 물질 자산과 문화적인 유산에 관한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고요. 전략평가 단계에서는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인구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토양이나 물, 공기의 기후 인자, 그리고 문화유산이나 경관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 절차 구조를 보면은요,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이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스크리닝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코핑과 스크리닝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스코핑 단계가 아직 없죠. 그래서 이후의 전략환경평가의 절차도를 한번 보면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정보와 부속서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출된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된 부분은 협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협의할 때 의사표명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기관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된 의견들을 채택할 것인지 이번에 사안에 있어서는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정보들을 오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도 유럽과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1987년에 환경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체제가 마련이 됐는데요. 하위법으로는 환경평가령을 만들고 있고요.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프로그램 단계, 계획 단계, 프로젝트 단계까지 초기부터 다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법률 체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1987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처음으로 발의하게 됐고요. 모든 행정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IA와 동일한 절차, 이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1994년에 환경관리법이 바뀌고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영향평가 관련 착수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관련된 한 개의 칼럼을 추가했고요. 이렇게 환경 영향평가가 필요한 법령이나 대상 행정계획, 대상 사업의 규모와 특징, 사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계획이나 사업이나 정책 관련의 복잡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단순화해서 사회 경제적 평가에 대한 총체적인 절차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산림 벌목을 하든가 식품공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30종에 대해서 평가 실시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개별 단위 프로젝트 이외에도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리닝 과정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허가 기관이 중심이 돼서 사업의 평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인허가 기관이 하나 이상이라면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에게 공표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 절차에서는요, 역시 스코핑을 하게 되는데 모든 항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적절한 부분들만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안건마다 주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와 같은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소관관청은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해서 사업자가 조사 예측해야 할 환경 요소와 항목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처 간의 실무자 그룹에서 실시해야 될 안건을 선정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자, 네덜란드의 경우 주된 절차를 보면요. 스크리닝 단계와 스코핑 단계, 문서 작성 단계, 심사 단계,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단계로 나누어져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속서에서는 간선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공공과 민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평가를 할 것인가, 아주 소규모인 경우를 평가 제외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지방인 경우는 2,000호가 넘을 때 하게 되고요. 대도시는 4,000호가 넘을 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것을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72년에 각종 공공사업에 관계되는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과의 요회에 따라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1973년에 항만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에 대한 개발법을 만들었고요. 1977년에 발전소 입지, 그리고 1979년에는 정비 신간법에 따라서 각의 요강을 제도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에 특화된 우리와 다른 것들을 보면 일종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사업이고요. 이종 사업인 경우는 스크리닝 절차에 따라서 실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환경 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이것을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기본의 환경 영향 평가의 개념은 기본으로 하되 나라마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도로나 댐이나 철도 혹은 비행장 건설이나 발전소와 같이 규모가 큰 경우에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 실시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 인허가를 실시하는 사업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인도나 재래선 철도를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 또 발전소나 항만 계획도 특례를 제정한 후에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한번 보면요. 도로 중에서는 고속 자동차 국도가 포함이 되고요. 수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4차선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일반 국도인 경우도 역시 4차선 이상인 경우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천의 경우는 댐이나 제방을 만들 때 그리고 방수로나 호소를 개발할 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의 경우는 신칸센 철도는 모두 해당이 되고요. 철도 궤도인 경우는 길이가 1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종 사업보다는 이종 사업이 훨씬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발전소 부문을 보면 수력발전소는 출력이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출력이 1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지열발전소인 경우는 출력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같은 경우요.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죠. 평가 항목을 보면요. 대기 환경인 경우는 대기질과 소음, 진동, 악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수환경인 경우는 수질이나 저질, 지하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토양 환경에서는 지형 지질이나 지반, 토양 이런 부분이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이 대상이 되고요. 경관의 경우도 환경에 부하가 걸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경우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있다거나 지역 생활 환경에 분단이 된다거나 교통안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될 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 EU의 특성, 그리고 네덜란드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특성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데도 있어서도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주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사업자가 하지 않고 연방정부기관에서 합니다. 이유는 사업자가 하죠. 네덜란드도 사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도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도와는 다른 점이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고 있죠. 절차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단 간단한 환경평가를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후의 경우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소관부처에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인허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환경 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제출하면 소관부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환경 영향평가서에 포함시켜서 인허가에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한국의 경우는 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사업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총정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을 사업 규모를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는요. 그래서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기준과 입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입지 대안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별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외적인 토지 보상이나 지역 개발 지원 등을 환경 문제와 연계시켜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주로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평가서를 검토할 때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해서 전문가나 주민이나 사업자의 불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경우 제3자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협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과 일본의 사례이고요. 평가가 협의된 사업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거죠. 사후관리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사후관리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되었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환경 영향평가 시스템이 정부나 지자체 이런 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정보가 제한된다, 볼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어 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구조화시켜서 다음 시간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